자, 우리 볼까요? 예,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역시 공공언어 바로쓰기 수정하는 문제죠. 일단 조건들 나와 있군요. 조건에서 뭐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죠? 이를테면 이 외국어 번역투 같은 것도요. 우리가 나오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피동 표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피하라라고. 이를테면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이제 뭐 요구되다 이런 것들. 이를테면 사람이 주체일 때 굳이 뭐 요구되다 이렇게 쓸 필요 없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명확한 의미의 문장 사용할 때 조사나 어미 같은 거 적절하게 첨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의미 전달이 명확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타입 같은 경우,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고친 이유가 이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치기 이전과 이후를 나란히 비교해 보면 괜찮죠. 일단 1번부터 보세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뭐뭐처 정책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잘 보세요. 지금 뒤쪽에 혁신의 하나로 뭘 실시하는 거예요? 정책 실명제라는 제도를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 혁신이 아니라 뭐가 혁신되는 거겠어요? 정책이 혁신되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나란히 비교해 보면 정부를 뭐로 바꿨어요? 정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책 혁신의 하나로 강화할 수 있는 땡땡년 정책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붙이는 게 적절하겠죠.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 혁신이 적절합니다. 비교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한번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보세요. 7년째 시행 중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시행 중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거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정책 실명제를 7년째 시행 중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역시 적절한 목적은 없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그죠? 자, 최근 땡땡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전자우편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요구되다가 일종의 피동 표현이기는 한데, 근데 이건 우리가 사람 주어로 생각해서 여러 종류의 악성 전자우편이 유포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가 우리말 어법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요즘 사람들이 또 이런 표현으로 피동 표현은 아닌데 필요로 합니다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굳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그냥 뭐하다고 쓰면 돼요.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영어 번역투 같은 것들이 일상에 많이 스며들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공공 언어에서는요 최대한 한국어 문장 어법에 맞게 우리말 문장 어법에 맞게 쓰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입직한 그래서 합격해서 구급 지방직에 입직한 친구한테 이제 뜬금없이 카톡이 왔는데 선생님하고 문장 붙여쓰기 한 거 지금 요즘에 공문서 쓰면서 유용하게 저거 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 시험에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뭐 이제 설명 없이 1, 2, 3, 4번 중에 맞는 거 찾거나 틀린 거 찾거나 그런 유형이었었는데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이럴 때 우리가 초록 문제나 순서 문제는 실무에 도움될 일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요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4번이기는 하죠. 한번 볼게요. 악성 전자우편을 발견한 즉시 대형 포털 해당 전자우편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해가지고 리얼에 따라서 악성 전자우편을 발견한 즉시 대형 포털에 해당 전자우편을 차단하고.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이대로 두게 되면 대형 포털에 해당 전자우편을 차단하는 게 이 문장의 주어, 즉 악성 전자우편을 발견한 주체가 뭡니까? 대형 포털에 해당 전자우편을 차단한다는 이상한 의미가 돼버리죠. 정확히 의미를 쓴다면 이거 발견하자마자 대형 포털에 해당 전자우편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 포털에 주어가 해당 전자우편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대형 포털에 해당 전자우편을 차단해 달라고 뭐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단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문맥상 적절합니다. 게다가 이제 뒤쪽에 문장 구조로 대응도 안 되죠. 경찰 수사 요청 해가지고요. 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나 어미 같은 거 넣어서요. 풀어쓰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죠? 고치기는 고쳤는데 고친 방향이 적절하지 않죠. 정답 4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은 빈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려요. 여기 마지막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뭡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더딘 도입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뭘 물어봤겠어요? 왜 더디게 도입되는가? 불충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몇 번이 이거 딴 사람 있어요 혹시? 그죠? 야, 아니 이거를 왜? 이걸 왜? 마지막 문장에 도입의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더딘 도입의 근본 중인 원인이다 그러면 이런 답을 하려면 뭘 물어봤겠어요? 왜 자꾸 늦게 도입되는 거야? 왜 도입되지 못하는 거야? 왜? 인공지능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니? 딴 거 아니 생소하게 여기는 이유 생소 없고요. 인공지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답이 뭡니까? 더딘 도입의 이유 도입에 대한 거지 이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게 질문이 되면 그죠? 인공지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면 이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가 답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뭐 이거 헷갈린 거 아닌데 그다음에 4번에 미리 준비도요. 아예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괜찮을 겁니다. 아마 문제 풀면서 잠깐 착각했을 수는 있어요. 아 깜짝이야 진짜. 야 이런 거 들면 안 돼. 이건 너무 좀 조심하세요, 그죠? 네. 틀린 거야? 딴거 잘 맞췄을 테니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쉽게 풀리는 문제 막 그렇게 복잡하게 추론하고 끌어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도 당황스럽네. 자, 그다음에 3번 보세요. 자, 기억의 사례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문법적인 문제기는 한데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보니까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은 서술어가 하나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나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두 문장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어진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칙 적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 그 다음에 그는 당당히 적과 맞섰다 같은 경우에 비교의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말로 완화가가 쓰이게 되면 이때는 서술어가 하나인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이면 혼문장이 된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와가 붙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뉘느냐 나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한번 보시면요. 이거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그녀는 집에서 공부했다. 또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기억에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고요. 2번은요. 화가 여기 붙어 있는데 그죠? 고향의 산은 예전 그대로였다. 또요. 고향의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 해가지고요. 얘도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다음에 3번은요. 성난 군중이 어디로? 앞문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성난 군중이 뒷문으로 들어왔다 해가지고요. 1, 2, 3번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어진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서술어가 서로 사귀어 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때 그 사람은 사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상, 즉 행위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두 문장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얘를 두 문장으로 나누면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 서로라는 말과 사귀다라는 말 자체는 언제나 행위의 대상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써서는 말이 안 되기는 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1, 2, 3번 무난하게 쭉 가고요. 4번 문제 개념적으로 좀 낯설기는 하죠. 근데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요. 그 뒤쪽에 사례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지의 내용이 그 뒤쪽에 나오는 사례와 대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지면 금방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1번에 자 워싱턴이 미국의 도시 이름이라는 정보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리의 단계에서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가 무슨 단계가 나와 있어요? 추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앞에 두 항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규칙을 찾는 과정인데 이렇다면은 그 과정에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추리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정보를 알아야 추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대통령이라는 정보를 모르고 도시 이름이라는 정보만 갖고 있다면 추리 단계가 적용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뒤쪽에 사례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세요. 링컨이 몇 번째 대통령인지에 대한 정보와 미국의 화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대응의 단계에서 우리 보니까 세 번째가 대응의 단계인데 대응의 단계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죠? 유추의 근거 영역의 요소들과 대상 영역의 요소들을 연결하는 단계인데 워싱턴과 링컨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숫자 1과 뭘 연결하는 거예요? 미지한 X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쪽의 것과 뒤쪽의 것을 1대1로 연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택지 2번에 이 정보는 뭐예요? 대응의 단계와 관련이
없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번 내용은 뭐하고 관련이 있나요? 뭐하고? 적용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죠? 지금 보니까 적용은 자신이 찾아낸 규칙을 대상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인데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며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임을 안다면 적용의 단계에서 16이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링컨이 몇 번째 대통령인지를 아는 것은 뭐 할 때 조건이 되는 거죠? 적용할 때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대응의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단계에서 실패하는 겁니까? 적용의 단계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이제 화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또 링컨이 몇 달러의 인물인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보시면 미국의 화폐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의 순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 링컨이 그죠? 어떤 화폐에 등장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죠? 링컨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고 있다면 적용의 단계에서 미지약 X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달러에 나온 거예요, 링컨이? 5달러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적용의 단계에서 5를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X에 들어갈 수 있는 답으로 5와 16을 찾아낸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다 찾아낸 거죠. 그래서 X는 순서를 나타낸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을 때 정당화 단계에서 16을 선택할 것이다. 정당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비교의 결과. 그러면 5와 16 중에 뭐 찾아내는 거?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선택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5와 16 두 개를 찾아냈는데 이렇게 순서를 나타낸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뭡니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걸 당연히 뭐를 선택하겠어요? 16을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4번 같은 경우도요. 정당화 단계에서 16을 선택하는 거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냥 추론하는 게 아니라 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단계 각각에서 뒤쪽에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와 대응되는 고리로 찾는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죠. 이거 괜찮죠? 이제 여기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덥습니까 좀? 창문을 열면 히터는 껐는데 이제 히터가 지금 그건 아닌 거죠. 창문을 좀 열까? 이제 점심 이후여가지고 좀 졸리고 그러죠. 시끄럽진 않으니까 좀 열어봅시다. 에어컨 틀리기에는 좀 감기 걸릴 거. 날씨가 문제 풀다가 열받아서 더워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날이 더운 겁니까? 그죠? 예. 이제 큰일이네. 국까지 끝나고 또 5, 6월달 그 중간에는 확 더워지면서 체력은 둘째치고 이제 막 날씨 자체가 되게 졸리고 그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지는 날씨죠. 자꾸 밖으로 돌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5월달 수업에 빠지는 친구들은 병결 이런 거 믿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람 나서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5월달 그 지방직 그때까지는 절대 빠지지 않도록 그죠? 네. 뭐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뭐 탈출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그렇죠. 자, 4번 문제 해결돼 있죠? 여니까 좀 괜찮네. 그다음에 5번 한번 가봅시다. 수정하는 문제고요.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앞뒤 맥락 보면 되죠. 자, 모든 시대의 하층 수공업자 대부분은 독특한 소시민적 종교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서 뒤쪽에 이어지는 거 보면 자, 이들은 특히 공인되지 않은 중파적 종교성에 기우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그러면 공인되지 않은 것에 기울었다니까 당연히 뭐예요? 독특한 종교 경향진인 거 괜찮네요. 뒤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인되지 않은 신흥 종교 집단이나 비주류 종교 집단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공인되지도 않았고 비주류니까 그죠? 흔하지 않은 독특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 쪽 보시면요. 근대 형성된 프롤레타리아트는 종교에 우호적이며 관심이 많았다 얘기하고요. 자, 뒤쪽의 내용 보면 이들은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의존한다는 의식이 약하고 그 대신 자 사회적 상황이나 경기 변동, 법적으로 보장된 권력 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면 종교적인 거 아니네요, 이것은. 그죠?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자신의 처지가 주술적 힘, 그다음에 신, 우주의 섭리 같은 것에 종속되어 있다는 견해는 어땠다? 부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우호적이거나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신의 자신의 처지가 신에게 자신의 처지가 달려있다, 종속돼 있다는 견해를 부정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붙이는 게 적절하죠. 오히려 종교에 우호적이지도 관심이 많지도 않았다 이렇게 붙이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관심이 우호적이지 않고 관심이 많지 않아야만 뭐예요? 신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견해에 부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 쪽 보시면요 답은 나왔고요. 프롤레타리아트가 스스로의 힘으로 특정 종교 이념을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 이들에게는 비종교적인 이념들이 삶을 지배하는 경향이 훨씬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세요. 비종교적인 것들이 삶을 지배하는 게 우세했으니까 당연히 특정 종교 이념을 창출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고요. 고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계속 보죠. 프롤레타리 위험에 처한 몰락하는 소시민 계층은 종교적 포교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하면서 특히 이들을 포섭한 종교 그랬으니까 그러면 종교적인 포교의 대상이 되기 쉬웠으니까 이들을 많은 종교가 포섭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굳이 4번도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뭐 주술적, 광란적 은총 수요에 대한 대용물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저 종교적으로 포교하기가 쉬웠다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뭐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할 거 없죠. 자, 그다음에 6번 한번 가겠습니다. 6번. 순서 문제고요. 일단 선택지 보면 뭐 아니면 뭡니까? 가 아니면 라인데 얘는 확 드러나는 게 라가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맨 앞에 지시 표현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가 먼저예요? 가가 먼저예요. 그죠? 자, 가 내용 한번 볼게요. 인물 그려내기라는 말은 인물의 생김새나 차림새 같은 겉모습을 그려내는 것만 가리키는 듯 보이기 쉽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 보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왜 글 쓸 때 여기서라는 표현은요. 뭡니까 가리키는 표현 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가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인물의 생김새나 차림새 같은 겉모습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연결할 여지는 있는데 다만 그 내용이 직접 드러나 있는 게 어디에 오히려 다죠.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용어로 가리키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다 다음에 나가 나와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다 다음에 나가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의 내용 보면 생김새나 차림새 같은 겉모습을 그려내는 것만 한정하는데 근데 다에서 하지만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적 존재이고 그가 내면을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면 인물의 특질을 제시하는 것의 범위는 매우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그러면 한정된다. 그러나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해가지고요. 역접의 표지로 이어지기에는 가 다음에 다가 오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정된다는 거고 그러나 범위가 넓어진다.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역접으로 이어졌을 때 가 다음에 다가 나오는 게 적절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의 마지막 부분에 눈에 보이는 거 거의 모두가 이바지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앞에 거 가리키면서 눈에 보이는 것의 대부분을 뜻하는 공간 얘기를 하고요.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추가해주는 내용이 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에서는요. 가, 다, 그 다음에 나, 라 이런 순서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이 지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7번 한번 가보죠.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 과학 실험 같은데 항상 빈칸 결론이 많이 나오죠. 그죠? 심리 실험이라든가 과학 실험 같은 거. 지금 보니까요. 과정 한번 보죠. 일단 말벌이 어떻게 둥지를 찾아가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말벌이 둥지 있을 때 둥지를 중심으로 솔방울들을 원형으로 배치했다가 얘네가 떠났을 때 원형으로 배치한 솔방울들을 수거해서 둥지 부근 다른 곳으로 옮겨 똑같이 원형으로 배치를 했더니만은 얘네가 솔방울들이 치워진 그 둥지로 가지 않고 어디로? 원형으로 배치된 솔방울들 중심으로. 그러면 일단은 솔방울의 모양을 보고 둥지를 찾아왔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솔방울이라는 재료의 특성을 그죠 감지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런 거죠.
솔방울이라는 물체의 재질에 의존한 것인지 아니면 모양에 의존한 것인지를 알아내고자 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형으로 배치했던 솔방울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돌멩이들을 원형으로 배치했고 그 다음에 솔방울들은 뭡니까? 삼각형으로 그죠? 만약에 솔방울이 있는 데로 가면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체의 재질에. 그 다음에 뭡니까? 돌멩이 쪽으로 갔다면 뭡니까? 재질이 아니라 뭐예요? 모양에. 근데 얘네가 어디로 갔어요? 돌아온 말벌은 원형으로 배치된 돌멩이들의 중심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솔방울이라는 재질, 돌멩이라는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뭘 보고 그죠? 1번이죠. 물체의 재질이 아니라 물체로 만든 모양에 의존해서 방향을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얘도 복잡하게 추론하는 문제는 아니네요. 한번 보시고요. 괜찮죠? 이 문제는. 자, 그다음에 8번. 약간의 응용이 들어가는 문제고요. 다만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시문형 논리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조건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의 의미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설명의 의미도 놓치면 안 되고. 자, 얘들아 정신 차려. 지금 눈빛이 공부를 안 하는 눈빛은 아닌데. 그죠? 뭐 주름이 막 밀려옵니까? 아유 어떡하니?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면 더 더워질 텐데 어쩌면 좋습니까? 점심을 굶겨야 되나? 저희 식사를 하지 마시고 물 한 컵씩 드시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그죠? 예, 그 식곤증이 없어지게. 아이고 밥을 안 먹어도 졸리면 똑같죠. 안 먹어도 졸리고 먹어도 졸리면 먹고 좋은 게 차라리 낫죠. 그죠? 그게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있으니까. 형님 차리시고. 자, 조건 보세요. A, B, C, D는 스키, 컬링, 쇼트트랙, 봅슬레이 등 4종목 중 각자 한 종목씩을 관람한다 그러면 각자 한 종목씩을 관람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 종목도 관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각자 한 종목씩 관람한다라고만 나와 있으면 그러면 A가 스키를 관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도 한 종목 근데 B도 뭐 스키를 관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첫 번째 조건 보니까 A, B, C, D는 서로 어떻게 다른 종목을 관람한다 그러면 각자 한 종목씩 관람하는데 관람하는 종목이 하나도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종목씩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A, B, C, D 각자 한 종목씩 관람하는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그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조건들 나와 있죠? 뭐예요? A가 쇼트트랙을 관람하면 이건 뭐 조건문인데 단순하게 쓸 수 있죠? 여기서 또 그냥 1, 2, 3, 4 이렇게 매겨볼까요? 그죠? 매겼을 때 1번은 우리가 어떻게 기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죠? A 그냥 쇼 문장 길지 않으니까 그럼 뭡니까? C는 컬링을 관람하지 않는다니까 뭐예요? not 컬 이렇게 쓰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A가 뭘 관람하면 봅슬레이를 관람하면 그럼 뭡니까? A 봅이면 그죠? 그러면 뭡니까? B는 쇼트트랙을 어디 갔어? 두 번째 거구나. A가 뭡니까? 스키나 봅슬레이를 관람하면 그러면 A 또는 뭐예요? A 봅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 거 B는 쇼트트랙을 관람. 비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이 정말 편한 게 단순 문장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네요. 그죠? 시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서 자, D가 봅슬레이를 관람하지 않으면 그러면 뭡니까? not D 봅이면 B는 쇼트트랙을 관람하지 않는다. 뭡니까? not B 쇼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해보죠. 일단 한 사람이 한 종목 관람하는 거니까 C는 뭐로 확정된 거예요? C는 뭐? 컬링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컬링으로 확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죠? C 컬이 1번에 뭘 부정하는 거예요? 후건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A는 뭘 관람하지 않는다? 쇼트트랙을 관람하지 않는 그러면 확실하게 나오는 정보는요. A는 일단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쇼트트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C는 컬링이고 A가 쇼트트랙은 아니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것, A가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스키 또는 봅슬레이. 그러면 여기에서 C가 컬링이고 A가 쇼트트랙은 아니다라는 걸 끌어낸다면 어차피 A는 스키나 봅슬레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에 뭐가 되죠? 전건이 충족되는 거죠. 그러면
2번에 따라서 B는 뭐 관람하는 거예요? 쇼트트랙을 관람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쇼가 4번의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그러면 정건을 부정하면 D는 뭘 관람하는 겁니까? 봅슬레이를 관람하는 거죠. D는 봅슬레이. 어차피 각기 다른 종목을 하나씩 관람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나요? 스키밖에는 없죠. 그래서 A는 스키를 관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왔던 문장 논리에서 약간의 경우의 수까지 더해진 건데 이 정도는 막 엄청난 논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서술되어 있는 조건 같은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일단 한 사람이 하나의 종목을 관람하고 그 다음에 겹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억 맞나요? A는 스키를 관람한다. 맞네요? 왜 니은? B는 쇼트트랙을 관람하지 않는다. B는 쇼트트랙을 관람하는데요. 그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봅슬레이를 관람한다. D는 뭡니까? 봅슬레이 관람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요게 맞는 참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 재밌죠? 그러니까 뭐 문장 논리에다가 약간의 추가되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한번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9번, 10번까지 가보겠습니다. 그죠? 자, 9번 문제가 내용 정리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9번 문제가 일단은 평가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의 차이점이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누구하고 누구예요? 칸트하고 플로리디입니다. 그죠? 칸트와 플로리디는 좀 낯선 이름이긴 하죠. 어쨌든 1분단의 내용도 좀 봐야 되는 게 플로리디가 얘기하는 게 인포스피어 얘기를 하면서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여기 첫 번째 줄 한번 보죠. 생활세계가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변했다고 보면서 정보 유기체로서의 인간은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이 뭡니까? 인포스피어를 함께 공유한다 그러면 인포스피어를 공유하는 대상에는요 인간, 그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행위자 그리고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학적 인공물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왜 체크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9번의 선택지 몇 번 때문에 그래요? 3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제10원에 나와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나라는 거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보죠.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에 있는 모든 존재자 그러면 이 모든 존재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 그 다음에 뭐까지? 공학적 인공물질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자, 일단 플로리디의 입장이네요. 인포스피어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자 이런 것들이 다 내재적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칸트의 입장이 나오네요. 칸트는 잘 보세요. 칸트 같은 경우에 그죠? 자, 내재적 가치는 하나의 뭐다? 절대적 가치고 이 절대적 가치는 뭐가 된다? 존엄성인데 근데 이 존엄성은 누구만 가지는 거? 인간만이 가지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뭘 질 수 있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 외연, 그 범위는 딱 뭐에만 한정된다? 인간에 한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칸트의 견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재적 가치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누구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견해예요. 자, 칸트에 따르면 결국 정리해보면 오직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 즉 뭐예요?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만이 뭘 지니게 된다?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서 뭡니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가 된다는 거죠. 이 범주가 딱 인간에 한정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행위자로서 오직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플로리디는 당연히 이미 여기에서
앞에서 플루리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인간 말고 다른 존재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칸트의 견해와 플루리디의 견해가 기본적으로 물론 뒤집는다라는 얘기로 남아있지만 완전히 대립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자 플루리디가 이걸 다 뒤집어 엎으면서 정보적인 상호작용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나 수신자로서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일단 플루리디의 견해의 핵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존재.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인포스피어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적 존재가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나 수신자로서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뭐가 된다? 무슨 개념 쓰고 있어요? 피동자. 그러면 이 피동자라는 개념은요 정보적 행위를 수신하는 존재라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뭐하더라도 질 수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그죠? 도덕적 책임을 묻는 존재가 바로 뭐가 되고요? 피동자가 되고 이런 존재들은 다 그죠?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물을 수 있는 존재로서 그 자체로 뭘 갖는다?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면 좀 확 드러나는 부분이 칸트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고 그 다음에 플루리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인포스피어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적 존재가 뭘 지니게 된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인간에게 한정되느냐 모든 정보적 존재로 확장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모든 정보적 존재가 바로 그러면 우선은 크게 잡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내재적 가치는 인간만이 갖는다. 칸트. 그죠?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는 모든 정보적 존재가 갖는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플루리디가 되는 거죠. 그죠? 내재적 가치를 어떤 존재가 가지느냐에 대해서 크게 둘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큰 틀 먼저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1번부터 차분히 한번 접근해 볼게요. 보세요. 1번에 도구적 가치를 갖는 대상 또한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 자, 칸트의 입장은 뭐예요? 오직 누구만이? 뭐니? 그렇죠. 인간만이 뭡니까?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도구적 가치를 갖는 대상도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칸트의 견해와 일치해요, 반대돼요? 반대되니까 당연히 강화가 아니라 뭐예요? 약화죠. 그죠? 칸트는 내재적 가치, 존엄성은 오직 인간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칸트의 견해와 반대되는 거예요. 따라서 약화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정리됩니까? 그 다음에 2번 가보죠.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대상은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자,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어떤 대상만?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만. 그러면 대우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대상은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칸트의 견해와 일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약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되는 거죠. 그죠?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자의 대우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대상은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거니까 칸트의 견해와 일치하는 거고요. 그죠? 따라서 칸트의 견해를 강화한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공학적 인공물 또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거죠. 1, 2번에서 헷갈려서 3번이 너무나 명확하죠. 공학적 인공물들도 당연히 뭡니까? 정보적 존재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플루리디는 모든 정보적 존재가 뭘 지닐 수 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3번은 플루리디의 견해와 뭐 하는 겁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플루리디의 견해를 강화한다는 맞는 진술이 되는 거죠. 그죠? 정답 확인하시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도덕적 행위자의 범위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대상으로 확대되는 거 그러면 보세요. 도덕적 행위자가 플루리디는 어디까지 확대하나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존재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존재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누구의 견해와 일치하는 겁니까? 플루리디의 견해와 일치하는
하는 겁니다. 그죠? 피동자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플루리디의 견해를 약화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모든 정보적 존재자가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는 건 플루리디 견해의 핵심이니까 그 핵심만 잘 잡아도요. 답 골라내는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강화 약화 문제는 다 제가 직접 손대는 문제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 무화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손대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논리 문제하고 강화 약화 문제는 제가 연구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가 너무나 불안해요. 푸시 하나 잘못 만지는 순간에 착살이 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좋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10번까지 보고요. 잠깐 숨 좀 돌리고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스물스물 스며드는 졸음의 기운을 좀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야, 어떻게 막 얼음물이라도 갖다 뿌려야 되나?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그죠? 폭력 선생이죠. 그러고 폭력 선생. 자, 봅시다. 10번 한번 보시면요. 이 문제 의외로 좀 틀린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기억이 뭐예요? 정보로 이루어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서 이루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성되다. 그래서 1번은 괜찮아요. 그죠? 아마 이제 2번 택한 분들 꽤 계실 텐데 잘 보세요. 플루리디는 인포스피어에 있는 모든 존재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구성해 보면 모든 뭡니까? 정보적 존재자로서의 모든 존재자는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에 있다. 그러면 존재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존재자가 거기에 어떤 말, 어떤 장소에 있다를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거주한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적절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요. 자, 디귿이 뭡니까? 내지적 가치로 나눈다. 이건 뭐 종류 나누는 것은 구분한다. 이건 괜찮고요. 그다음에 리을에 뒤집어 엎는다. 우리 왜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반대로 설명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전환한다라는 것은 뒤집는다, 뒤집어 엎는다보다는 단순히 바꾼다는 의미만 있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엎는다는 의미를 정확히 보여주려면 이거 써드리면 그 말 그럴걸요?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정복. 그렇죠. 맞아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엎는다는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아니면 바꾸기만 하는 전환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정복한다로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에 뒤집어 엎다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환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 확인하시고요. 잠깐 숨 좀 돌렸다가 마저 이어서 한번 가보죠. 10분 정도 쉴게요.